안녕하세요. 저는 거산학원 대표원장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예약하신 분들보다 예약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걱정되시죠? 그죠? 목동은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서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가 저녁 7시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4시에 서초 확진자 기사 뜨더라고요. 3시 몇 분에. 그래갖고 부랴부랴 취소하고 네. 취소하고 어제 설명회를 안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원래 처음에 예약하셨던 분들은 다들 초등부 어머님들, 그다음 중1 어머님 한 분만 예약을 하셨었고 제가 초등에 맞춰서 설명회를 해야지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중등도 좀 계시고 그죠? 섞여 있어갖고 그거 맞춰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유리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머님들께서 수학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아시는데, 그죠? 수학을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는 건 다들 원하시는 거죠? 원하니? 아, 그래? 그래. 다들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실 텐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수학 공부를 왜 잘해야 되며,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세대 때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 그죠? 사실은 가장 간단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라는 게 가장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먼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의 부모님 시대 때에는 수학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수학은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이야. 이것까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지해야 할 한 가지가 변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부를 시켜 나감에 있어서 사실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 과거에는요. 좋은 대학을 보냈으면 부모로의 역할이 거의 마무리였어요.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지가 되게 컸어요. 왜? 국내의 모든 대기업들이나 모든 기업들이 좋은 대학 나왔던 친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죠? 취업이 잘 됐단 말이에요. 취업률이 좋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이냐, 이 교육을 왜 시키는 거냐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했던 선진국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인재나 어떤 새로운 거를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형태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냥 10년, 20년 정도 앞서 있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물을 갖다 들여오면 되고 그거를 빠르게 배워서 습득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재가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시키는 걸 되게 잘하는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시키는 걸 가장 잘하는 인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서울대 연고대를 어떤 순으로 뽑았어요? 시키는 걸 잘하는 순서로 그냥 뽑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대 노원학과 붙고 서울대 농대 붙어도 어디 갔었어요? 서울대 농대 갔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시키는 걸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나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를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시키는 걸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열된 걸 가지고 그냥 스카이순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다른 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스카이순 뽑았으면 됐던 거예요. 그게 2010년 이전까지 버전이에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낸 게 점점 늘어나요. 그 당시 세계부터 출발해서 조선해양, 휴대폰, 반도체부터 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1등이 되면서 뭐가 필요해요? 기업들에서는요? 어떤 게 필요하죠? 시키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나 뭔가의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재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가 없어졌어요? 시키는 걸 그냥 우리 빨리 배워서 빨리 트레이닝해서 빨리 할 거야. 그때 필요했던 인재상이 뭐예요? 그때 채용됐던 채용 문화가 공채 문화예요.
한 번에 5,000명, 10,000명씩 뽑아서 교육시켜서 배치. 요즘 어떻게 뽑아요? 모든 대기업들이 니네 부서에 필요한 인재 니네 부서가 뽑아요. 과거엔 인사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신입을 잘 안 뽑아요.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함께 일해봤던 형태의 팀워크에 잘 맞는 친구들을 뽑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걸 시키는 건 열심히 한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죠?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올바른 수학습 설명회를 2008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물론 그 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산학원 오픈한 게 2008년이니까 2008년부터 저희 학원에서 거산에서 했다고 치면 사실 과거에는요, 수학 공부 잘해서 뭐해? 나중에 사회 나가면 써먹을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이거는 대학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아니야? 이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지를 부모님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의를 내려드리면 왜 시대가 변하고 이런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수학 과목에 대한 변별력이 아직도 가장 최상단에 있어요. 그죠? 수학을 가장 잘하는 게 교과목 중에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교과목들을 배우는 거는 어렸을 때 공부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양지수를 올리는 각각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 도구들인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실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의적.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이건 약간 막역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도구가 수학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히 알면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답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금 당장 뭐 연봉이 얼마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얘는 함께 내가 어울려 보니까 매사에 되게 센스 있어. 매사에 선택하는 거나 매사에 뭔가 처리하는 일처리 속도나 이런 게 너무나 센스 있고 얘는 잘 살 것 같아. 얘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얘는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네들은 뭐가 뛰어난 거예요?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공부 별로 못했는데 사회 나가서 어떤 친구들 많아요? 잘 살고 있는 친구 많아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친구의 역량인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 공부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과거의 인재상에선 수학 공부가 어땠으면 맞는 거예요? 과거의 인재상 구조에서는 열심히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뭐 최상단이지만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키는 걸 열심히 푼다? 사실 수능에 대한 탄생. 그죠? 학력고사 시대의 수능에 넘어온 이유가 사실 뭐예요? 수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의 도구죠. 그죠? 지금도 사실은 수학 공부를 지금부터 이렇게 시키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물론 수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시가 다시 조금은 높아졌지만 그래도 수시가 높죠. 네, 뭐 크게 보면 수시 떨어지는 학생들이 또 정시에 대한 응시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수시 떨어지는 빈 TO를 정시에서 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직은 지금은 이제 구조가 5대5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수능을 무시하고 대학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수학을 딱 시작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싶은 거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수학에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누구나 만연한적으로 뭐가 있어요? 킬러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21, 29, 30번에 킬러 문제가 있어. 킬러 문제를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정확히 맞춰. 나머지는 다 맞아야 1등급이 가능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요, 지금은요. 그죠? 그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EBS 연계 문제 출제하니까 네가 성실하면 풀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시기, 지금의 2015년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에 고3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장만 형태의 뭐냐면 고3 모의고사 시장이에요. 실제로. 고3 모의고사 시장에 국어 모의고사 하나로 월간 모의고사 하나로 매출액이 150억이 넘는 기업들이 나오고
대성 김봉소 모의고사라고 대성에서 이제 50% 인수를 해서 상장 준비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분리상장 준비하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무슨 형태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 경험으로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익숙하니까. 사고를 하루아침에 키우는 게 어렵다 느끼다 보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직도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3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고3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초중이에요. 초중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문제를 풀린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다 한들 이 친구가 과연 어떠한 경쟁력을 갖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어머님들의 인식 속에는 수학 공부 열심히 잘 시키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아이 인생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미래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중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 직업까지 15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죠? 빨라야 15년이에요. 20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10년 남았던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전 세계는 10년마다 모든 직업군의 60%는 40%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건 점점 더 뭐 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있는 직업군들 중에서 16%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살아있는 40% 중에서 또 40%밖에 안 남으면 16%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형태의 직업군 중에서 1.6%밖에 안 남는 거예요. 16%밖에.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과연 새로 생기는 직업군이 수익 구조가 좋겠어요? 급여 구조가 좋겠어요? 아니면 과거에 있던 직업군이 급여 구조가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뭘 해야 될지를 예측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만들어줘야 할 건 뭐예요? 철저한 역량이에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형태의 아이를 만들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중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예요. 근데 왜 수학의 변별력이 높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 그런 형태의 인재상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도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형태를 트레이닝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인 사고를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연습을 해? 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학 문제를 일반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내가 문제를 숙제를 풀어요. 풀어오고 나서 야 얘들아 몇 번 질문해봐 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은요 저 몇 번이요 질문해요. 그럼 거의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 쭉 풀어. 근데 애들이 좀만 답지도 보고 좀 참고를 보면 답지 풀이랑 똑같은 애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애들은 되게 재밌는 거는 풀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애들 행동이 뭘 것 같으세요? 거의 8, 90% 아이들은요 받아 적어요. 자기가 풀어준 가운데 내가 뭐를 체크해야 할지를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몰랐던 문제 선생님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끄덕여 이해했다고. 근데 끄덕이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이 식이 왜 나오는지를 안 게 아니에요. 대부분 포인트는 이 문제라 이 식이 나왔으면 이 식 갖고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에서 문제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계산 나오겠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본인이 다시 풀어보러 가면요. 여기서 이거 식을 못 만들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정석 공부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선생님이 앞에 내용 설명이 다 해주고 나서 예제 풀어주고 유제 풀어봐 하잖아요. 그럼 유제 풀 때 내가 이 개념 배웠던 거 가지고 유제 어떻게 풀지 고민해서 풀어보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거의 없으세요. 거의 어떻게 예제랑 유제가 문제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유사 유형인 거예요. 여기 풀었던 식 그냥 대입해서 풀어요. 근데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석은 항상 연습 문제 딱 들어가니까 위에 예제 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연습 문제는 어려운 교재.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게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했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해도 중1 때 시작하잖아요. 그죠? 중1 때 시작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9시간 하잖아요. 그죠?
방학 특강 나중에 듣는다 치고 뭐 이렇게 애들 그거 다 빼도 일주일에 평균 9시간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일주일에 9시간이면요. 1년 52주예요. 그럼 468시간 하는 거잖아요. 500시간 칠게요, 그냥. 그죠? 근데 아이들이 6년을 한단 말이에요. 3000시간을 하는 거예요, 최소. 그죠? 3000시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3000시간 동안에 이걸 잠깐 배제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 2시간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진짜 생각이라는 걸, 사고라는 거를 2시간 수업 내 몇 분이나 하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얘기해 볼래? 미안하지만 3시간 한 번 가면 몇 시간 수업해? 수업을 몇 시간 해? 2-3시간? 2-3시간 수업하는 동안 너 이름 뭐지? 민규? 민규는 2-3시간 수업하는 동안 몇 분 정도 너가 머리를 쓴다고 생각해? 네 스스로 사고하고 네 머리를 아니 그냥 끊어서 뭐 3분 뭐 5분 상관없어. 근데 3시간 수업하는 동안 그냥 듣는 거 말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사고하는 시간이 얼마큼 된다고 생각해? 그지? 생각해보면 사고하고 생각하는 시간 거의 없지. 거의 너는 뭐해? 기억하지. 그지? 그냥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면 너 스스로 그 시간을 경험했다 느끼는 거지 내가 이 시간 통해서 뭔가 발전했다는 생각 해 안 해? 안 하지. 경험했다는 생각은 해요. 나 뭐 했어. 하지만 내가 이 시간 통해서 나 어느 정도 는 것 같아. 생각해 안 해? 안 들지. 근데 그게 거의 99%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애들은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발전했어라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아까 말했잖아요. 무려 3000시간을 그렇게 반복해야 된다고. 3시간씩 수업하는 거, 그 문제풀이 시간이 다 빼는 거죠? 3시간 수업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100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최소. 1000번을 반복하는데 1000번을 반복하는 동안 내가 발전했어, 내가 뭔가 늘었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와 1000번을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내가 발전했어 하는 친구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겠죠. 우리 친구 몇 학년이지? 5학년? 준석이? 준석이는 지금 어디 나가 선행? 중2-2. 준석이는 일주일에 몇 시간 가? 수학학원? 수업하는 시간 몇 시간이야? 그냥 정규만 우선 평상시에. 특강은 당연히 듣겠지만 그치? 일주일에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수업 공부를 하는데 그 수업 시간 내에 우리 준석이 머리 쓰는 시간이 얼만큼 돼? 내가 고민하고 사고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는 시간. 4시간은 판단해? 사고력 수업을 듣죠? 그래서 그런 거지. 교과 수업 시간에는. 푸는 시간이 있어? 자기 혼자 푸는 그 시간은 본인이 생각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내가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 그치? 그런 생각 잘 안 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했어요. 어떤 일을 처리했다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를 푼 것도 어떤 일을 처리한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 푼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문제 풀이는 이 풀이야 라는 기억만 하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로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생각하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문득 생각 들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행을 다니는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금 같은 시기 해외여행 가면 큰일 나죠. 그죠?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갈 때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패키지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패키지 여행을요. 여러 번 하고 10번, 20번 간 사람이 자유여행 한 번 가려면 두려워요. 그래도 난 20번 가봤으니까 재밌게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잘 못 가요. 왜? 안 했던 길 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패키지 여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해외여행 경력 20번, 30번이기 때문에 나 해외여행 잘해. 란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냥 난 해외여행을 경험했어요. 어디 나라를 알아요. 그냥 이 친구가 야, 너 30번이 갔으면 잘 알겠네. 나 이번에 이태리 갈 건데 이 동선은 가장 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못 짜줘요. 뭐라고 해요? 야, 어디 좋더라. 그죠? 어디 꼭 가봐. 좋아. 하지만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야, 어떻게 가면 시간 네 시간 세이브되고 되게 알찰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경험을 얘기할 뿐이지 판단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여행은 첫 번째 가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패키지 여행보다 어때요? 더 전문적 짜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왜? 수십 번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동선을 짜놓은 사람인데 물론 이건 날 위한 스케줄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따라가다 보면 자유여행은 어때요? 점점 해외여행 가는 게 재밌어요. 어디부터? 설계단부터. 그리고 자기 만족도가 더 높아져요. 근데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을 내가 문제풀이를 그냥 경험하듯이 계속 듣는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죠? 경험했던 거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해요.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업 시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수업 시간에 느끼는 걸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얘를 보지 않아요. 뭘 보세요? 우리 아이 몇 학년 몇 학기 거 무슨 교재 해 끝. 얘 어떻게 하는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본다고 해서 뭘 봐요? 쭉 핀 다음에 뭐 봐요? 나 틀린 거 다 붙여있나? 근데 아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자기 몰랐어요. 모르는 문제도 수준이 있어요. 그죠? 모르는 문제도 내가 확실히 푼 문제가 있고 확실히 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틀린 문제가 있고요. 답은 맞았지만. 그죠? 난 끝까지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고요. 풀다가 막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네에 따른 뭐가 달라야 돼요? 초방이 달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요. 얘는 똑같고요. 맞았어. 어때요? 얘도 판단이 똑같아요. 뭐래요?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나 보다. 그냥 이 문제의 풀이법만 기억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형태로 기억만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그럼 어머니들은 뭘 검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받아 적고 온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뭘 만족해요? 아, 우리 애는 틀린 거 다 고쳐왔네. 그죠?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공감하시죠? 그런 적 있어, 없어? 그지? 너 스스로 다 풀 수 있어, 없어? 모르지만 받아 적고 온 거 많지? 그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너가 푼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절반이야. 수학 공부하는 시간 절반인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네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넘어간 시간인데 지금 수학 공부하는 시간 절반밖에 안 했어. 그럼 지금처럼 했어. A, B야. 어떤 게 훨씬 더 수학 잘할 것 같아? 지금처럼이? 수학 시간이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수학 공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이걸 정확히 캐치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선욱이는 저 만난 지 이제 3주 됐죠. 저랑 3주 수업했어요. 어때? 뭐가 달라? 네가 느끼는 거. 수업을 한 시간, 한 타임을 오늘도 이제 4시간 들었지. 하루를 듣고 났을 때 발전한 뭐가 내가 늘었다 생각이 들어? 뭔가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게 들어? 문제를 볼 수 있어? 보는 눈이 좀 생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실제 학원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욱이는 그래도 노력하고 태도가 좋은 친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같은 걸 배워도요. 변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한 달 만에 변하는 친구도 있고요. 3주 만에 변하는 친구도 있고 3달 만에 변하는 친구도 있고 1년 만에 변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사실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넌 하기 싫은데 또 부모한테 끌려온 건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후자면 전 사실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이제 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후자는 부모님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맡겨놓고 기다려도 사실 변화가 잘 안 생겨요. 그럼 사실 부모님의 입장 뭐밖에 안 돼요? 실망하고 후회밖에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사실 우선 전자가 돼야 돼요. 1번은 전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전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도? 근데 아는 거와 실천은 달라. 네가 실천을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1시간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한 6문제 정도 풀어요. 일반 선생님들 풀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6개에서 8개 정도 맥스로. 경식 문제는 한 4문제, 5문제 풀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문제는 한 20문제 풀어요. 보통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시면 3000시간 동안 아이들이 푸는 문제가 한 6만 문제 이상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근데 사실 교과 유형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말한 거는 애들이 집에 숙제하는 시간 다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 안에 뭘 찾아야 되냐면 실제로 문제는요. 문제집 안에 문제들 있죠. 문제 하나하나는 도구예요. 그냥. 무슨 도구냐면 내 머릿속에 개념을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확실히 풀었는데 맞은 거. 대충 확실히 모르겠지만 풀었는데 맞은 거. 그죠? 근데 뭔가 모르는 게 있어. 그리고 얘는 끝까지 다 풀었는데 틀린 거. 끝까지 다 풀었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뭔가 확신이 생겨 푼 거잖아요. 모르면 사실 중간에 멈춰야죠. 막혀야죠. 그 다음에는 풀다가 중간에 막힌 거. 아예 손 못 댄 거. 이 5레벨이 있어요. 이 5레벨 중에서 수업이 딱 끝난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누굴까요? 1번이 한번 확실히 풀고 와서 뺄게요. 2번부터 5번 중에서 누구부터 봐야 될까요? 몇 번 봐야 돼요? 당연히 2번이에요. 2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5개념이거든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정확히 채워지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얘는 이해하기 가장 쉬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요. 2번, 3번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도 목동적 1, 2등급 나와요. 이해하시죠? 2번, 3번만 정확히 채워도 1, 2등급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얘를 놓치고 넘어가요. 그 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 똑같아요. 판단을 잘 못해요. 이해하시죠? 내가 뭐부터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데 내가 해결할 게 10개다 하니까 막역, 예를 들어 뭐 10개가 아니죠. 뭐 30개, 40개면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얘를 딱 쪼개서 내가 2번이라 판단된 거 5개고 3번이라 판단된 거 10개고 4번 판단된 게 15개야. 나 이것만 먼저 해야지. 얘는 오늘 이번에 나 이것까지 못할 것 같아. 얘는 버려야지. 근데 재밌는 게요. 수학은요.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은 개념을 채워주는 도구예요. 2, 3, 4번을 다 안 해도 2번하고 3번 중 일부만 하다 보더라도 뭐가 돼요? 개념이 정확히 채워지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풀려요. 근데 경험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풀려요. 절대로요. 이해하시죠? 어머니 웃으시니까. 설명할 때는 그냥 들으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푸시하시니까 뒤에서 웃으세요. 네. 근데 저도 좀 근데 사실 아이가 저는 그래요. 들은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느끼는 건 엄마가 잔소리해서 엄마가 쳐서 바뀌면요 또 다시 돌아와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하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그냥 얘는 성실한 애 같아요. 제가 이제 3주밖에 못 봤지만 근데 선욱이가 볼 때 과거에 했었던 공부랑 지금 했던 공부 물론 지금 레벨이 더 높겠지. 뭐가 재밌어? 네가 느낄 때는 수학 공부의 흥미 또는 어때? 둘 다 흥미는 없어?
어떤 거 같아? 재미는? 음, 흥미 없을 때 있고 아직은 중일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생각하셔야 돼요. 막막하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시키는 거 할 땐 어때? 무슨 생각 들어? 이게 맞는 건 잘 모르겠고 갸우뚱하고 그냥 어, 어. 봐 근데? 봐 다시? 거의 안 보지. 사실 필기한 아이들이 그걸 다시 보는 경우는요 10%가 뭐예요? 거의 안 봐요. 필기로서 거의 끝나요 사실은요. 그리고 매번 문제가 쌓여져 가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필기했던 걸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본 애들이 아니면 얘는 그냥 쌓인 걸로 끝나요. 그거는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아요. 그걸 내가 나중에 필기해놓고 나중에 봐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점점 쌓이는데 그리고 쌓이다 보면 어떤 타이밍에 뭘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네. 중간에 질문하는 게 죄송한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데 과외 선생님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수업을 들으면 다 안 돼요. 집에 와서 풀라면 안 푸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틀리는 게 많아요. 근데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이면 뒤돌아서면 모르는 거죠.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과외 선생님 붙여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학원 선생님을 활용해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선생님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음 수요일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것만 딱 가르쳐주고 그냥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과외 선생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학원 숙제, 학원도 다니기 힘든데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주기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았다 그러고 안 붙여줬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 근데 사실 과외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한 거는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는 맞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우선은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과외 선생님은 오랜 시간 붙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고요. 자기가 그럼 네가 과외 선생님이 몇 시간 필요한지가 사실 그걸 아이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과외 선생님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네가 뭐뭐 물어볼 건데. 근데 그 질문이 적으면 그냥 학원에 물어봐도 되고요. 그 질문이 많아서 이걸 따로 챙겨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맞게끔 내가 일주일에 공부한 학습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습량의 질문량 자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효율적인 과외는 뭐냐면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게 효율적인 과외예요. 그죠.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다른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아이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는 우선은 그래도 과외를 붙여달라는 건 내가 뭐래도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붙여달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네. 후회가 돼요. 다른 엄마들 물어봤더니 언니 우리 다 붙여줬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건 아닌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과외를 붙여주고 났는데 아이가 변화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몰랐던 것도 물어보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받는 피드백이 똑같아요. 이런 과외는 비효율적인 과외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들어서 이해했는데 내가 어떻게 푼지 몰랐었던 거를 그냥 똑같은 형태 풀이로 과외 선생님도 설명해 주는데 내가 기억을 까먹었던 걸 다시 상기하는 형태의 과외다? 그럼 얘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맞아요. 얘는 솔직히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어머님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너가 그 판단을 해야 돼. 과외를 붙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는 과외가 그냥 내가 뭐 할지나 내 목표가 없는 상태로 과외 선생님이 시키는 거라는 과외라잖아요. 그럼 과외 수업 시간 중에 한 60%는요 아이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60% 이상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럼 과외 선생님은 뭐 풀어봐 해놓고서 혼자 그냥 옆에 쳐다보다가 얘가 막막하고 있으면 또 바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딴짓하고 기다리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며칠 전에 이 친구랑 내가 가이드 알아보고 있다. 제가 이제 연결 몇 번 번호를 따랐는데 오면은 너가 물어볼 게 뭐냐 그랬더니 문제집에서 물어볼 거 있으면 얘기를 하더니 없고 그냥 다시 개념을 듣고 다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저는 첫 번째 그 이전에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하나의 문제를 풀어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데 뭐 예를 들어 수학 상이라고 할게요. 뭐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하나의 뭐 3학년 과정이라 할게요. 근데 이 한 과정에 개념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내가 배워야 할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개념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어머님들 이해하시기 1학년이라고 하면요. 1학년 처음 딱 들어가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수의 분할 배우거든요.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를 기준 나눴을 때 일과 소수 합성수 배우고 약수와 배수에 대한 정의 배우고 이런 거 쭉 배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개념이 개념과 연결돼서 그 다음 개념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죠?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이건 교과과정 외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 최대공약수 최성배수 구하는데 여기도 교과 외과정 나가면 큰 수의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경시 인문교재로 유클리드 호재법 고등과정에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사실상 중학교 1학년 과정의 개념들을 쭉 나열해봤자 1학년 1학기에 1단원에 개념이 많아야 20개가 안 돼요. 15개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만을 정확히 알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개념을 정확히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아이들은 개념을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이 문제를 푼 기억 안에 배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개념상의 연결 구조도 잘 못 배워요, 사실은요. 왜? 오히려 고등은요, 인강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인강 따라보고 이렇게 하지만 중등은요, 인강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내신 시험에 대한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다고요, 일반적. 중등 개념에 대한 총정리해준 인강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배울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 거의 문제풀이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대로 된 공부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학년, 뭐 1학년 과정에도 기본 난이도가 있고 기본 응용 난이도가 있고 응용 난이도도 있고 응용 심화 난이도도 있고 심화 난이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난이도에서 배우는 개념이 다르냐? 그러지 않아요. 배우는 개념은 동일해요. 근데 얘 교재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개념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개 중에 3, 4가지는 아주 기초 개념이에요. 서로가 독립적인 기초 개념인 거예요. 따로따로 알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한 3가지는 이 개념이 융합해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념 융합해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0개라고 생각해보면 4개는 기초 개념이고요. 3개는 기본 응용 정도 개념이고요. 3개는 심화 개념, 확장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개념만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 개념 2-3가지로 한 가지로 문제 푸는 게 아주 기초서예요. 그냥 개념 원리보다 쉬운 교재들. 기본 개념 1-2가지와 혹은 개념 확장된 개념 1가지로 푸는 문제가 센 수학 A스텝에서 어려운 거랑 B스텝이 쉬운 문제들. 이해가시죠? 그게 난이도 차이예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이런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아야 될 개념들을 정확히 채우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목적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기억해요. 즉 도구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를 기억하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한 문제를 풀었어 너가. 한 문제 풀었는데 너 이거 잘 알아. 이 개념도 잘 알아. 근데 이 개념 몰라. 이 개념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도 얘는요 어떻게 푸냐면 대부분 애들은요 얘 또는 얘니까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써요 답을. 풀다가 대충 풀어요. 근데 대충 푼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2번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이 문제 풀었을 때 맞았을 리가 거의 넘어가거든요. 맞으면요 혹시라도. 맞으면 넘어가요. 내가 정확히 풀지 않았는데 맞았어. 넘어가. 다시 꼭 알아봐. 거의 넘어가요. 근데 이 아이만 특징이 아니에요. 대부분 애들은요. 내가 대충 풀고 나서 맞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공부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맞은 문제 중에서 정확히 모르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부족했던. 왜? 거기가 그나마 개념을 한 70% 알지만 30%못 채운 거거든요. 그럼 얘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얘부터 채워야 개념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요. 이걸 넘어가니까 그 다음 문제는 개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유형으로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3이 지금 모의고사 시장이 가장 핫해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애들이 바보가 되는 현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또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아이의 역량이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좋은 데 가봤자 나중에 취업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취업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그래도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가 나와요? 왜 스카이 애들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냐고요. 이해하시죠? 과거의 스카이 애들은요. 그냥 좀 공부 좀 하는 애들 어떻게 했어요? 행시사시. 왜? 합격하면 5급이니까. 얘 준비했지 7급도 사실 잘 안 봤다고요. 내가 못하라 그렇게 가. 자존심 상해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 7급조차도 잘 안 되니까 말도 안 되게 요즘 스카이 애들이 어딜 가냐고요. 국공무원 준비하고 있잖아요. 고졸 애들이 준비하는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최근 기사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특히 어디 애들? 문과 애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형태의 취지가 뭐냐면 실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3,000시간이라는 시간, 수학 하나만 쳐도 3,00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사고만 바뀌어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한 거예요. 시키는 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요. 논리적인 사고라는 거, 효율적인 사고라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받아들여서 기억해서 푸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수학조차 그러니. 그러니까 얘가 준비하는 건 사고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암기식 시험인 그냥 표준만 하면 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하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비일비재해진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희 그런 얘기예요. 아니, 야, 컴퓨터공학과 요즘 다시 뜨고 있는데 저도 컴퓨터공학과 나왔거든요. 컴퓨터공학과에 나온 친구들의 사실 차이점은 딴 게 아니에요. 컴퓨터공학과 나온 아이들과 컴퓨터공학과 안 나왔는데 고졸에 그냥 열심히 컴퓨터 학원 다녔던 애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회사에서 쓸 때는요. 컴퓨터공학과 나왔던 친구들보다 고졸에 컴퓨터 학원 오래 다녔던 애들이 훨씬 더 역량 퍼포먼스가 뛰어나요. 어디 개발자로는요. 초급이나 중급 개발자로 훨씬 더 뛰어나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공학을 배운다는 거는 구조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은요.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하거나 이랬던 컴퓨터 공학과인데 수학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대학 수학도 힘들고 공업 수학도 힘든 거예요. 왜? 수학을 사고해서 키워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나왔지만 사고가 하나도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고졸 나와서 컴퓨터 학원 뭐 한 3년 열심히 다녀서 취업됐던 애보다 코딩 능력 떨어져. 그렇다고 설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현 주소예요, 사실. 얼마나 답답한 구조인데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는 그렇다고 쳐요. 왜? 과거에는 솔직히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 가장 핫했던 사이트가 뭐예요? 난 어디? 여기 누구? 아니, 난 누구? 여기 어디? 지금도 제일 핫해요. 애들이 2학년만 딱 되잖아요. 1학년 딱 되니까 어때요? 신나게 대학 갔으니까 나 이제 자유다. 놀고 나서 2학년 딱 전공 선택 과목 들어가고 딱 하니까 내가 이거 배우러 여기 왔나? 이거 내가 맞는 거 내가 공부할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대학생 애들이 80~90%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 출신의 이걸 배웠던 애들이 이거를 전공도 하고 석사도 가고 박사도 가야 학과가 발전하는 건데 그잖아요. 거기에 산업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자체가 그냥 성적으로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출신들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제 동기애들도 그래요. 컴공 나왔던 애들 중에 여자애들 중에 80%가 90%가요. 다 뭐 하냐면 교직 이수예요. 컴퓨터공학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당시에 성적 좋으니까 컴퓨터공학과 이거예요. 그냥 성적에 따라 좋은 대학 순위로 그냥 간 것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취업 잘 된다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상 딱 봤을 때 내가 회사 오너야. 이 친구 뽑을까? 별로 뽑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역량이랑 일도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냥 성실한 건 알겠어. 근데 어떤 역량인데 얘가 차별성이 뭔데? 근데 왜 넌 연봉 내가 대졸 나오고 석사까지 나왔으니까 연봉을 2배 더 줘야 된다고? 그럼 얘 쓰는 게 낫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애들이 어중간한 애들이 취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애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선우기가 단기 특강반이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수업에 좀 바쁘긴 한데 정규반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나중에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려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라. 사고로 써던 뭐로 써던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돼야 사실 니네가 인정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연봉 3천짜리가 4천 되는 거랑 연봉 1억, 그러니까 3천짜리가 4천 올려주세요. 1천만 올려주세요 얘기하는 거랑 연봉 1억짜리가 2억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냐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3천짜리가 4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의 80, 90%는 뭐예요? 너 나가예요. 왜? 3천짜리는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1억짜리 2억 달라면요.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대체 가능한 아이인지 불가능한 아이인지. 가능한데 연봉 1억 갖고 이 정도 사이즈 구할 수 있으면 나가가 되는 거고 1억 가지고 이 정도 급을 내가 구할 수 없으면 2억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야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네가 좀 발전해서 수학 사고만큼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 되더라고. 그럼 넌 수학 공부 성공한 거라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다 목동권에 가서도 자사고 특목 가서 전교동수단 다 들어가요. 못해도 1, 2등급은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도 변화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냥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는 포인트가 사실 바뀌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들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라는 걸 하지만 수학 공부에 뭐를 잡아야 되고 어떤 걸 체크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저는 체크하시기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시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일단 중3 시키면 잘 안 해요. 그죠? 싫잖아, 그지? 엄마랑 집에 와서 공부 얘기하면 더 싫잖아. 근데 어릴 땐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배웠던 거 책을 보지 마시고요. 한 문제라도 대화해 보세요. 대화하다 보면 면접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1인당 5분 면접이다? 뭐 민사고는 과목당 20분씩 면접이에요. 5과목을요. 20분씩 100분 면접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5분만 면접해도요. 한 과목으로 파고들어서 5분 대화하잖아요. 예의 지식은 다 나와요. 정말로요. 단둘이 대화하는데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100%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문제를 기억했던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얘가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사고했던 아이들이나 사고했던 대화, 사고에서 개선됐던 대화, 사고에서 좋았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 모든 형태의 좋은 학교들, 자사특목고에서 원하는 인재상은요. 실제 사고에 효율성이 있는 친구들,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대입 정책을 결정하고요. 대입 정책이 뭘 결정해요? 고입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재상 정책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그거에 맞는 수학 공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던 다 공감하시죠? 가장 근본적인 형태. 효율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학은요. 무조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모를 때는요. 네. 그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두 분 좋지 않으면 우리 아이와 어머님은. 네.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아이는 더 어긋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자, 얘기할게요. 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내 머릿속에 얼만큼 알고 있느냐.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인 여행을 짤 때도 내 머릿속에 개념들이 있으면 짤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못 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얘가 더 효율적이야, 얘가 더 효율적이야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없으면 효율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이 문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걔는 효율성이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으로 풀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항수는 무지 많은 문항을 풀지만 거기에 필요한 형태 개념 몇 가지다? 몇 가지 없다예요. 그걸 알면 내가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 문제는 어떤 개념 푸는 거야? 이 개념 푸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 둘 중에 누가
푸는 로드량이 짧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뭘 배우는 거예요?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 내에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만 문항을 풀어요. 효율적인 사고를 몇만 번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습관이 무슨 습관이 형성되어 있겠어요? 내 습관 자체가 효율적인 사고하는 습관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역량이에요. 수학은 철저히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어머님은 수학 고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고 이 부분이 약하다면요. 반드시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이걸 잡으셔야 아이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수학에 정말 나 수학 잘해라는 형태의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 누가 잡아요? 부모가 잡아요. 부모님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그렇죠. 네, 불가능. 부모가 못 잡죠. 아, 선생님이 또 못 잡아주잖아요. 선생님 만나야죠. 근데 제가 이 학원 저 학원 넣다 뺐다 많이 애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런 거 선생님, 네. 원장님 같은 마인드의 이런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넣다 뺐다 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 다니긴 다녀요. 다니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 강의를 아이를 넣고 싶어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원장님이 높은 레벨을 강의하신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네. 이거도 딴 데로 옮겨야 되나. 그 와중에 이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방학 특강 때는 일반적인 애들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제가 많은 반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학 때나 단기 특강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밑에 반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냥 표준적인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통해서 정규 수업으로 올라올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테스트 보시고 난 다음에 컨설팅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커리를 잡아드려요. 그럼 그 커리를 들으시고 나서 아이랑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부모가 못 잡죠. 선생님이 못 잡죠. 아이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풀고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아이들도 변화에 대한 계기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평균 근속 수가 길어요.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 평균 근속 수가 지금 거의 9년이에요. 그리고 나갔던 분들도 한 뭐 6개월, 짧으면 3개월 만에 다시 다 돌아와요. 긴 분은 3, 4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고.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나를 만나기 전 모습보다 헤어질 때는 더 발전해 있어야 된다. 그럴 자신 없으면 함께 일하지 말자예요. 그리고 제가 학원 이름을 거산이라 진 이유도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말 그대로 거산이에요. 그냥 큰 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큰 기업의 인재 양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형태의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형태의 부분들은 실제 사고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들을 만들어주자가 가장 큰 포인트고 그것 때문에 일반 반도 그런 형태의 체계성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를 사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앱도 나와요. 앱도 베타 버전은 3월 중순에 나오고 실제 저희 학원 전 지원생이 쓸 거고 그리고 실제 제대로 된 버전은 5월 말에 나와요. 그리고 실제 오늘 설명했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저희 입학 테스트랑 그다음 분기별 고사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3월 달에 나오는 형태의 앱도 그러니까 제 수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저같이 하는 수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행동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학원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사업을 해요. 하는데 그 이름을 수심달로 적고 수학의 심장을 달다라고 진 거고요. 그 앱은 우선 3월 달에 베타전만 그러니까 1차 버전. 베타 버전은 뭐냐면 애들이 필기하는 시간을 다 뺏어버렸어요. 굳이 수업 시간 내에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말자. 근데 수업 시간 내에 비효율적인 두 가지가 뭘 것 같으세요? 인원이 많은 반 같은 경우 뭐가 되게 어려워요? 과제 점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가 일일이 과제 점검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풀다가 정확히 푼 거 말고 질문할 거나 막혀서 질문할 문제들이 아니면 한번 풀었던 거는 저한테 다 찍어 보내라고 해요. 수업 전에. 그럼 얘가 풀다가 어디서 막힌지를 봐요. 내가 수업 시간에 뭘 다룰지 봐요. 대부분 알더라도 그래도 보고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내라고 해요. 카톡으로. 개별적 애들 카톡 다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요. 물론 밑에 애들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애들은 이 과정을 잘 못할 거예요. 트레이닝 좀 필요한데 제가 아까 앱이 뭐냐면 과제 관리 앱이 어떤 그 아까 그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 건데 기본 3월달에 나오는 베타 버전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내가 과제를 하잖아요. 과제가 뿌려지면 과제라면 과제를 찍어요. 찍어서 앱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5문제 내잖아요. 그럼 15문제가 뚝 떠요. 그럼 1번, 근데 이 책별로 다 떠요. 그럼 내가 공부했던 게 다 쌓이겠죠, 앱에. 나만의 오답부터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내가 1번부터 15번까지 풀었어요. 그럼 1번 딱 풀고 찍어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알고 확실히 풀었으면 1번이 맞았으면. 그러니까 단답은 다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채점은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1, 2, 3부터 그러니까 이 앱은 뭐 전체가 쓰는 건데 내가 풀었는데 답도 맞고 풀이도 정확히 알겠어. 그럼 1번이에요. 그러면 찍으면 1번 입력한 게 나와요. 1번 누르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2번은 풀었는데 내가 답은 맞았는데 중간에 모르는 게 있고 좀 체크할 게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아니면 풀이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죠? 처음엔 판단이 뭐가 많겠어요? 미스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판단하겠죠. 판단해서 2번 올려요. 끝까지 풀었는데 틀리면 3번. 풀다 중간에 막히면 4번. 안 풀면 안 찍으면 돼요. 그럼 자동 5번으로 처리돼요. 이게 이제 과제 방어율 처리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3월 버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돼요? 얘가 이제 반에 이렇게 10명 있으면 10명을 집어넣으면 10명한테 푸시가 가요. 야, 이번에 첫 번째 과제 제출자 나왔어. 너 과제 언제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 전에 과제 몇 명이 하는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푸시해서 서로를 좀 자극도 시키는 것도 있고 수업 딱 시작할 때 선생님이 그 앱을 딱 키잖아요. 그럼 애들마다 1번부터 15번까지 뭐 맞고 뭐 틀리고 뭐가 부족한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몇 번부터 풀어줄지가 나오고 그 문제 클릭하면 애들 번호 클릭하면 얘가 풀었던 풀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작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수업 시작 누르면 아이들마다 풀었던 풀이가 지금은 내 핸드폰에 내 풀이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 딱 누르는 순간 버튼이 활성화돼요. 내 번호 풀었던 1번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수업 시작 누르면 밑에 그 사진 옆에 넘기는 버튼이 활성화돼서 넘기면 그 문제를 푼 친구들 풀이들이 보여요. 같은 문제니까. 그게 보이고 뭐 할 수 있냐면 친구 풀이 중에 좋은 풀이 있으면 즐겨찾기 할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풀이를 보통 찍지 애들. 그지? 선생님 풀었던 풀이를 즉석에 선생님 풀이 추가하기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찍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남는 거는 우선 1번 뭐가 남느냐. 내가 풀었던 풀이, 첫 번째 풀었던 풀이, 친구 풀이 중에 효율성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 이게 남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얘가 2번부터 차례대로 2, 3, 4번 순이라고 했죠. 2번부터 차례대로 학습 이해도를 뿌려줘요. 풀어야 되는 거죠. 1번 말고 2번부터는. 1차 버전에서는. 2차 버전은 친구들이 딴 학습, 친한 친구잖아요. 야, 너 1번이라 썼는데 너 이거 틀린 거야. 너 이거 뭐 2번이야. 이렇게 첨삭해주고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어요. 이게 2차 버전인 거예요. 근데 1차 버전은 그렇게 하고 2번부터 차례대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 다시 풀어줄지 말지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 3번 같은 경우 난 다시 풀어봤는데 안 풀리더라 하면 그 문제는 선생님들이 다음 수업 시간에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 앱이 그 버전까지는 3월 중순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구상하고 만드는 형태의 모든 부분은 비효율적인 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좀 최대한 만들어주자. 요것 때문에 이제 앱으로도 행동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형태의 푸시들을 AI와 해서 뿌려주는 형태를 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심달 프로세스 프로그램 4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입학 테스트랑 분기별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지만 입학 테스트가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입학 테스트 보러 오시면 좀 이따 제가 갖고 올 건데 보여드릴 건데 내가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모든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을 쭉 정리해주고 블랭크에서 채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셨죠? 그죠? 블랭크에서 그냥 개념 파트야, 심화 파트가 있으면 개념 파트는 내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근데 한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 개념들 쭉 나열하는데 구멍 뚫린 거를 밑에서 차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이 이거구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독서나 마찬가지죠. 근데 뒤에 심화 문제는 얘 1번 문제 풀었잖아요. 뒤에 심화 문제 1번은 이 개념 갖고 푸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는데 공부하고 올 필요가 없어요. 보통 시험 보러 오는데 입학 테스트 보면 어머님들 입장에선 조금 더 높은 반 배정하려고 공부하고 물어요. 근데 애는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 했던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 아이들의 개념을 알았을 때 얘가 얼만큼 사고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도구로서 입학 테스트가 있고 그 입학 테스트는 총 4단계예요. 보기가 빠진 거, 블랭크가 더 늘어난 거, 서술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언제 보느냐? 분기마다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목표예요. 얘는 개념 거잖아요. 수학을 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수학에서 개념을 채워주는 건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중1부터 고1까지가 핵심이에요. 중1부터 고1까지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이 개념을 갖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실제 고3 수능 볼 때 출제 범위 보면 고2, 고3이거든요. 고2, 고3인데 고2 과정의 수원 과정 보시면 수원 과정에 배우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수원 과정에 배우는 게 딱 3개인데 첫 번째 뭐 배우느냐? 지수로그 배워요. 두 번째는 삼각비 관련된 거 배워요. 세 번째는 수열 및 점화식 배워요. 근데 이 3개가 끝이거든요. 2학년 1학기 과정이. 근데 지수로그 단원 살펴보면 7개 이렇게 뭐 6개 나눠지는 단원을 보면 지수로그 단원 딱 배우면 지수로그, 상용로그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부등식, 지수로그 함수예요. 그 뒤에 삼각비도 삼각비 호두법 배우고 나면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고1 과정까지는 방정식 앞에 개수, 문자 앞에 개수가 숫자로 나왔던 게 고2 과정 가면 지수로그로 혹은 삼각비로만 바뀔 뿐이지 실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면 해석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앞단에서 하는 거랑. 그래서 실제 고1까지의 수학을 완성해 놓으면 그 다음은 수학이 쉬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물론 기하 파트를 선택 과목 듣는 친구들은 기하는 좀 달라요. 기하는 기하 라이너스도 연결되는 게 있다면 좀 다르긴 한데 대수적인 파트가 거의 70, 80%이기 때문에 대수적인 파트에 대한 연결 구조는 고1이 사실상 완성이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고1 과정의 단원들을 살펴보시잖아요. 고1 과정의 단원이 실제 중등 과정이 100%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1, 2, 3 과정의 총정리가 뭐냐? 그게 고1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원명을 살펴보시면 중등 과정들에 대한 내용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실 거고 오늘 그 프린트 보셔도 그 단원들 보이실 거예요. 한번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생략할게요. 그래서 실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학을 어디까지 어떻게 완성해야 돼? 라는 부분에 수학에서 고3의 1등급 목표를 하신다 하면 퍼펙트하게 딱 하나 하시면 돼요. 중1부터 중3까지의 개념의 연결 구조인 고2를 완성하는 거. 중1부터 고1까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완성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가장 중요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모든 개념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블록 단위로 나눠져야 돼요. 왜 블록 단위 나눠져야 되느냐? 모든 개념들은요. 블록과 블록이 만나 그 다음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앞선 단원에 구멍이 있으면 뒤에 안 나와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고2 과정 하나 설명드릴게요. 고2 과정 들어가면 사인 법칙이 나와요. 많이 쓰이는 형태식 중에서 삼각함수 단원에 사인 법칙이 나오는데 이 사인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고1 과정 연결 구조가 없어요. 그럼 중3 내려오면요. 사인 법칙은 딱 중3의 삼각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삼각비는 삼각비 정의밖에 안 쓰여요. 솔직히. 딴 거 쓰이는 거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중2 과정에 내려가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로 나오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첫 번째 성질과 첫 번째 성질이 한 호에 따른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거든요. 요 성질과 삼각비 정의가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중2 때 개념이 블록 단위가 있어야 돼요. 외심에 대한. 중3 때 삼각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삼각비의 정의에 대한 게. 그죠? 깊진 않지만. 근데 이 중2 때 외심에 대한 개념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그 앞에서 배우는 이등변 삼각형의 첫 번째 성질. 두 밑각이 같다라고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중1 과정의 작도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즉 아이들 머릿속에 개념이 한 블럭 한 블럭이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사실 어려워하거나 잘 못하는 친구들의 이유는 뭐냐면 중1 과정의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했지. 우리 중학교 1학년 했고. 그지? 한번 내가 문제 하나 내줄게. 직선이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어.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 작도하려고 해. 중1 때 나오는 교과과정 나오는 거지. 평행선 작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도 순서 어떻게 하냐면 1번 임의의 선분 긋는다. 2번 콤파스를 돌린다. 3번 콤파스 돌린다. 똑같은 길이로. 그지? 4번 여기서 콤파스 돌려주고 5번 여기서 연결하고 다시. 그리고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얘는 평행이라고 해. 맞아? 본 적 있어? 그지? 다 있지? 자, 물어볼게. 왜 평행이야? 응? 얘랑 얘가 동의각이라서 평행 맞지? 자, 그 다음 물어볼게. 왜 동의각이야? 왜 평행이야 물어보면 대부분이 한 8, 90%는요. 방금처럼 말해요. 동의각 크기 같아서 평행이에요. 얘기해요. 그 다음 물어봐요. 동의각 크기 왜 같니? 물어보잖아요. 그 중에 7, 80%가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행이니까. 네. 그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선욱이는? 그지? 이게 현재 아이들이 현 주소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한 게 아니라 외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논리적으로 연결 구조가 멈춰 있으면 얘는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수학은요. 근데 이게 중1 과정 출발이에요. 얘 출발해서 멈춰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얘를 활용하는 모든 건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개념의 현 주소라고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수학은요. 학문적으로 연결이 돼요. 사실 요거 설명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설명하냐면 요거 나오기 전에 그럼 작도에서 배운 게 뭐야 했을 때 얘의 크기에 이 각 하나의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의 크기를 똑같은 걸 옆에 작도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동일한 크기의 각 작도하기.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크기 똑같은 각 작도해보면 1번 임의의 선분 긋는다. 2번 콤파스를 돌린다. 3번 한 점 잡고 콤파스 똑같이 따라 돌려준다. 4번 요 점에서 얘를 잡아서 돌린다. 5번 얘에서 방금 따라했던 길이로 그대로 작도한다. 6번 연결한다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얘기해요. 이 각과 이 각 크기는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같아? 같아? 왜 같아? 이게 대부분 애들의 대답이에요. 동일한 크기의 각 작도했으니까 끝이에요. 즉 논리적 구조로 내 머릿속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은 것 같아? 어? 왜 같은 것 같아? 선우가. 선욱이는 저랑 이제 대수만 좀 한 거잖아요. 지금 잠깐. 근데 이게 아이들의 현 주소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1 때. 근데 중1 때 이 블럭 단위 개념을 안 배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으니까 애를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동일한 각 작도하는 방법인가 봐. 끝. 우리 어머님 때는요. 다음 작도 순서로 올바른 것은 1, 2, 3, 4 뭐 이렇게. 그거밖에 안 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얘기 못하니까 얘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얘를 얘기 못하면 얘를 얘기 못할까요? 이유가 뭐야? 왜 얘를 얘기 못하면 얘를 얘기 못할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셋 중에 아무나. 어떻게 연결돼 있어? 사실은 저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거 배우고 그 다음 이거 배우잖아요. 연결된지조차 몰라요. 사실 작도법에 의해서 작도한 거 그대로 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뭐 달라요? 첫 번째 얘를 근 것만 이거 근 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같은 작도법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한 직선상에 동일한 크기의 각 작도했기 때문에 동의각의 크기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즉 얘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얘도 설명 가능해요. 근데 수학은 기하 파트는 99% 뭐로 해석하는 거냐? 99% 하나만 알면 돼요.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생각하면 돼요. 학문이다.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학문이 수학이다. 특히 기하 파트는. 근데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정의랑 성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의 해석 이후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작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작도의 목적은 반드시 합동 또는 닮음을 찾기 위해서 작도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를 찾아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결과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성질이기도 하고요. 문제 풀 때 내가 찾아야 할 조건이기도 해요.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프로세스만 알면 돼요. 이 프로세스대로만 모든 기하 파트 해석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별로. 그지? 처음 들어봤지? 자, 실제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응. 응. 맞아? 뭐야? 맞는 거 같아?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야? 아니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이게 사실 방금 내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이등변 삼각형 정의를 물어볼 때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외워서 그래요. 외우다 보니까 정의와 성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제 문제 풀 때는요. 정의로 해석을 해주고요. 문제를 풀 때는 성질 갖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 해석으로 나온 결과물만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 정의와 결과 해석이 뭔지 모르니까 다 써놓고 풀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하 파트 문제 풀 때 애들이 어떻게 푸느냐? 지저분해요. 보이는 각, 길이 다 쓰고 풀어요. 선 긋는 거 다 거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푸는데 답은 안 나와요. 답이 나와도 뭔가 복잡해. 다시 풀려면 또 헷갈려. 이게 우리 아이들 현주소예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한 번씩 해봤느냐?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끙끙대고 풀어서 막혀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보조선 하나 딱 껐더니 문제가 너무 깔끔하게 풀리는 거야. 이런 경험 다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해봤지?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선을 왜 긋는지 몰라요. 그냥 그 선을 그으니까 문제가 풀리는 건 알겠지만 그 선을 왜 긋는지 모른 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확장이 안 돼요. 변화가 안 생겨요. 그게 우리 아이들 또 다른 현 주소예요. 그래 안 그래? 다 공감할걸요? 특히 내신했었으면. 2학년 2학기 내신했잖아. 공감해 안 해? 그지? 그러니까 기하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거만 알면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 우리 친구들도. 정의와 성질을 구별하는데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로부터 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증명할 수 없는 거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정의와 성질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되느냐? 얘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걸 판단하는 끝이에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성질은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면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의는 어디 있느냐? 용어 자체가 정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약속된 용어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형태의 정의는 용어 그대로 해보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이 왜 같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왜 같아?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아까 똑같아요. 저거 대답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혹은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요. 라는 대답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인 연결 구조가 돼요? 안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두 변의 같아. 그래서 두니까 왜 같아? 물어봤을 때 답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논리적 인과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념이 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풀기 위해서 쌓아야 될 게 뭐다? 개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게 개념들인 거예요. 그냥
앞선 과정에 나왔던 정의가 뭐고 성질이 뭐고 그냥 외우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즉 우리 아이들은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으면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는 과정이 제대로 쌓여 있으면 수학 문제를 절반, 반의 반만 풀어도 그 이상 효과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개념이 없는 채 문제를 푸니까 많이 풀어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답은 맞지만.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초등과정 때는 그 개념을 도와준다고 추상적으로 배워요. 근데 추상적인 형태의 개념이 중1에 올라가면서 구체화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구체화가 잘 안 돼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추상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 두미깎기 왜 같아? 라는 말을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온 상황으로 해석해주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선대칭도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에 따라 나눠진 두 개의 삼각형은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져. 이게 초등학교 때 정답이에요. 그럼 중학교 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작도를 배우고 얘가 나와요. 2학년 때 나오는 거거든요. 1학년 작도 나오고 2학년 때 삼각형 성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칭축을 어떻게 작도할 건데 배우면 돼요. 수학은 푸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했죠. 대칭축을 작도하는 방법은 여기선 세 가지가 있어요. 가계 이등분 작도할 수도 있고요. 수선해발 작도할 수도 있고요. 중선 작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뭐라고? 합동 또는 닮음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콤파스 돌리고 여기 돌리고 돌려서 만나는 선 연결해. 이게 가계 이등 작도예요. 작도를 했어요. 작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합동 또는 닮음 찾는 거. 무슨 합동이에요? 길이 같은데 끼인각 같고 공통이니까 그죠? 이렇게 합동을 딱 찾으면 S는 사이드고 얘는 앵글이니까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와 길이 사이에 끼인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같은 합동이야. 근데 물론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연결돼야 되느냐? SES가 왜 합동 조건이야? 왜 SSA일 때 합동 조건 안 돼? 이런 개념도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다 백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을 내 머릿속에 아주 구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제를 판별할 때 논리적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과 해석은 뭐냐? 생각해 보시면 합동이 되는 순간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아야 되고 대응하는 가격 크기 같아야 돼요. 그죠? SAS 때문에 합동이 됐지만 합동이 되는 순간 SSS, AAA가 몽땅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합동됐냐면 SAS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몇 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3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 ASA 3개 튀어나오는 게 바로 결과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는 문제 풀 때 뭘 얘기할 때는 다 얘로 얘기하는 거예요. A 또는 S 또는 A로. 그럼 여기서 ASA는 누구냐면 ASA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 첫 번째 성질인 두미각 크기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왜 같니 물어보면 가계 이등분 작도하면 나눠진 두 개의 삼각형 SAS 합동이야. 그러므로 대응한 크기 같기 때문에 두미각 크기 같아.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성질 뭐 있니 물어보면 꼭지각을 2등분한 선분 작도 조건에 따라 꼭지각을 2등분한 선분의 밑변을 수직 2등분해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실제 얘는 가계 이등분 작도했을 때는 SAS 합동, 수선해발 작도했을 때는 RHS 합동, 그 다음 밑변의 중선 작동했을 때는 SSS 합동. 하지만 결과 해석은 방금 말했던 두 가지로 다 동일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수학은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근데 요거의 첫 번째 성질 나왔던 두미각 크기 같다 나온 거 있죠? 이게 바로 얼로 쓰는 거예요? 2학년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외심에 써먹는 거예요. 외심도 정의가 뭐야? 그것도 딱 뭐야? 세선분의 수직 있는 교점도 네가 외운 거지. 내가 아까 정의는 어디에 있다고? 용어 그 자체에 있다. 수학은 간결한 생략의 언어야. 외심이 무슨 말의 줄임말 같아? 외심 뭐의 줄임말이야? 외접원의 중심. 엄밀히 말하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이야. 그냥 이해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뭐다? 외심이다. 근데 요거 정의 해석하면 원과 삼각형이야. 블록단위라고 했지. 정의 그려놓고 나면 원의 정의야 삼각형 정의만 알면 되는 거야. 삼각형 정의는 세 개의 선분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끝. 그지? 그래서 정의 해석하고 나면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 세 쌍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알아야 얘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얘의 첫 번째 성질이 누구였어? 두미각이 같다였지. 이 두미각이 같다라는 걸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용해주면 예심의 첫 번째 성질이 나오는 거야. 어떤 성질이? 얘 연장하면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외각.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외각이니까 한 호에 따른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바로 나오지. 이게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연결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질이 삼각비를 만나면 고등 과정에 나오는 뭘로 연결되는 거야? 사인 법칙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의 개념의 블록단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아이들 머릿속에 블록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논리적 구조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그 해당 학년에 맞게끔 이렇게 쌓아놓으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논리적 풀 수가 있어. 근데 이 개념을 외웠어. 개념 외운 사람이 정확하지도 않은 개념을 갖고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올바른 형태의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우선 태도지만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그 다음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알겠어? 이해가? 선욱이도 저랑 대수만 좀 한 거라 아마 기하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런 걸 공부를 안 배우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의 과정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머님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근데 이해는 되시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암기로서만 접근하고 다가가다 보니까 그냥 기억한 걸 얘기하고 기억한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게 우선 먼저 돼야 돼. 그리고 한번 테스트 보셔서 저한테 컨설팅 요청해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선욱이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해드릴 테니까 우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형태의 공적 취지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학년이 좀 섞여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전체 포괄적으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는요, 전 그래요. 많은 형태를 공부시키기보다 아이들이 배경식을 많이 그냥 배경식을 많이 알 수 있게끔 책을 많이 읽히시는 거 있죠. 수학 관련 도서나 뭐 재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있죠. 수학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들을 많이 읽히시는 거.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나가서 발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사고력 수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주는 형태의 수업에 주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린 친구들. 특히 3, 4, 5학년 애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상 어차피 선행 과정을 나가야 될 애들은 자기 레벨에 자기의 목표가 어딘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목표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출발할 거냐 라는 걸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 목표로서 하나하나 얻어가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하셔야 할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어떤 걸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 이번에 뭐 듣게 해야지? 선택의 목적이 어떤 교재 끝내야지가 아니라 이 교재를 통해서 뭐 알게 해야지가 돼야 돼요. 그 설계를 하고 들어가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얘한테 어떤 서포트를 아니면 어떤 관리를 해줄까를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하실 때도 그냥 막연하게 맡겨놓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분기별로 우리 아이는 어떤 걸 달성했으면 좋겠어, 뭐 완성했으면 좋겠어를 보실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어른이나 아이는 똑같거든요.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냥 놔두면 그냥 자기 멋대로 가요, 사실은요. 굳이? 열심히 안 되잖아, 사실. 그지? 뭐 하려고 맘먹어서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형태의 취지는 어쨌든 수학 공부하는 형태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뚜렷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의 목적은 반드시 효율적인 사고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 그죠? 효율적인 사고를 하기에 필요한 건 뭐다? 정확한 개념을 갖고 그 개념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만 한번 목표로 둬서 한번 설계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수학 과목 때문에 실패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은 제가 중2 과정 이상, 중2의 1학기 이상 과정을 선행한 친구들은 제가 직접 컨설팅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 그냥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던져가면 얘가 학습했던 것도 보고 피드백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형태의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짧게는 40분에서 45분, 보통 1시간 정도 해요. 저랑 단둘이서. 그리고 부모님은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을 더 키워주면 좋겠구나,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이건 채워줘야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도 수학 학습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실패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네 한번 네 다른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질문 받아드리고 제가 뭐 궁금하신 거 위주로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 이걸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그다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가시기 전에 그 저희 입학 테스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나 이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 네. 제가 이 학원을 네. 선택할 때 엄마들한테만 입소문이나 네네네. 아니 저는 집이 여기니까 이 근처 학원은 다 상담도 해보고 애를 넣었다 뺐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이드가 우리 애를 선행이 안 됐으니까 저는 현행을 내신을 중요하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부터 다른 친구들 선행하는데 왜 안 시키냐고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이 중요하다. 저는 마이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행한테 안 될 바에야 현행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다는 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처 학원을 다 넣었다 뺐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영리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이드가 그냥 문제 풀고 틀린 거 교정해주고 선생님은 그냥 설명해주고 얘가 업세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장맘이라서 저도 나름 이렇게 관리를 못 해주고 그냥 학원에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지켜봤더니 그 선생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봤더니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빼고 두 달 만에 빼고 이 근처 학원은 거의 다 넣었다 뺐다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비 3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는 마인드가 친구들은 다 선행돼 있는데 나는 왜 선행을 안 시키냐. 우선적으로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목동 지역은요. 그래도 중1 때는 상관없는데 중2, 중3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행이 안 되는 애들 대부분은요. 공부에 태도가 안 잡힌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이 안 된 상태로 학원에 시험을 보잖아요. 대부분 인원이 시스템이나 구조나 시스템이 돼 있는 학원들을 보면 선행이 안 된 상태로 보면 밑에 반을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행한 타임, 현행한 타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땐 달라요. 고1 때는요.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목동 지역 90% 이상 학원들이 선행과 겸행하는 반이 없어요. 다 현행만 나가요. 고1 때부터는요. 네. 네. 고1 때부터는 내신 자체가 워낙 상대평가에 변별력이 있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안 나오면 어차피 옮겨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내신에 거의 올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탑반 정도, 한 반 정도, 한두 반 정도만 선행 나가면서 내신 때 들어오는 거지 대부분 90% 이상 아이들은 오히려 현행에 목숨 걸어요. 모든 커리가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는 안 그래요. 중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1, 2, 3학년 과정에 대한 거를 심화를 더 들어갈래 아니면 선행을 나갈래 라고 판단했을 때 심화와 선행의 로드량이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 문제 유형조차도. 중1에 아주 극심한 경신문 과정에 들어갔더니 그게 고1 선행 과정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수학은 얘부터 얘까지 가는 과정에 이 정도 레벨이냐 이 정도 레벨이냐인데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 다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행을 나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래야 내가 태도가 잡혀 있어도 그 태도에 맞는 반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시험 볼 때 보면 선행하는 친구가 얘한테 질문을 해서 얘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말씀하고 보면 태도는 돼 있는데 선행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배정되는 반은 맨 밑에 반인 거예요. 맨 밑에 반인데 맨 밑에 반의 대부분 특징은 뭐라고요? 태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의 목적성 자체가 애들 태도 잡고 애들 흥미 높여주고 이런 게 목적이 돼버리는 반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도나 공부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 반이 가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네. 집중도 안 되고 네. 뭐 선생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방학 때나 이렇게 활용하셔서 필요한 만큼 선행은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붙여달라고 보냈는지.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선행의 표준이다 라고 하면요. 우선은요. 그냥 편하게 일반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목동지역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내신이 어렵지가 않아요. 목동지역 시험지를 봤는데 70점 미만이다? 그럼 선행 나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70점 미만이면 얘는 부족한 개념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서. 근데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얘가 사고가 너무 다양해서 실수 틀린 게 많아. 그러니까 물론 케바케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목동지역 선행시험지를 봤는데 고등시험지는 달라요. 중등시험지를 봤는데 70점 미만이면 선행 나갈 자격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체크하시는 게 되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한 80점 정도 나오거나 90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점수 나왔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런 거와 다르게 어차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1부터 중3까지 과정이 어디 다시 나와요? 고등 과정이 다시 나와요. 대수 파트는 거의 70%거든요. 다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갔던 부분이 또 연결되고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어중간하게 심화 들어갈 바엔 선행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얘기 드리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선행을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없는 친구들은 생각하는 힘을 반드시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중1이든 중2든 중3이든 상관없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고력 수업 필요하면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고력 수업이 뭐 창의사고 쪽은 아니에요. 너무 수학이 바닥이면 창의사고부터 해야 돼요. 오히려. 근데 일반적인 교과 심화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볼 수 있는 3프로 1과정, 2과정 책이 있거든요. 그 정도 책은 정말 너무나 얘가 사고 능력이 없는 거야. 생각하는 문제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공부 같이 병행시켜주는 게 교과 과정 순서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번 텍스트 보시고 네. 어떤 상황, 이게 뭐냐면 애들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럼 피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테스트 보기 전에 상담을 잘 안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아는 거랑 우리 아이 현재 위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요. 아, 선행 어디까지 나가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오늘 거의 대부분 반은 초등학생이래요. 네. 초등 때는 사실 선행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네네. 네네네. 어렸을 때는 저는 많이 푸는 거 최고다 절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제가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약간 초등 쪽에 포커싱 되는 설명했던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한 문제를 끙끙대고 풀어요. 한 문제를 막 30분 1시간 끙끙대고 풀어요. 이거를 말려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문제를 풀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얻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게 얻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얘를 푸는데 10분 걸렸어요. 근데 이와 같은 유형의 숫자 바뀐 거 푸는데 또 10분 걸리잖아요. 그럼 얘는 얘를 통해 얻은 게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얘를 통해 규칙성을 찾던 뭘 찾아서라도 그 다음번 문제 풀 때 세이브가 될 수 있으면 얘를 통해서 뭘 얻은 거예요. 근데 애들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대부분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 만족감에 자기 혼자 노가다해서 찾아서 뭔가 찾아요. 근데 그 다음 같은 유형인데
여기 규칙성 못 찾고 넘어간 거예요. 또 노가다예요. 그러면 이 문제 풀었을 때 그러니까 노가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노가다를 했으면 그 다음 얘는 규칙성을 찾아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 어려운 비슷하게 짜는 걸 잘 풀었던 게 계속 그러면 놔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실제 얘가 문제를 푸는데 이건 우선 전체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민을 해요. 고민하는데 내가 거는 고민이 머릿속에 배웠던 걸 떠올리는 고민을 하는 형태의 시간이라면 이제 말리시는 게 맞고요. 내가 배웠던 개념을 하나하나 접목해보면서 어떤 개념이 맞는 건지 확인하는 형태로 가는 거면 얘는 놔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시고 나서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냐면 한 문제를 풀 때 5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얘 알고 얘 대충 알고 얘 모르잖아요. 그럼 이미 답이 뭔 줄 알아요? 4번 또는 5번인 거 알아요. 4번 썼어요. 틀렸대요. 그럼 얘는 바로 5번이라 써요. 즉,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거 배워요? 못 배워요? 안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전에 답이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4번에서 5번 해왔잖아요. 그럴 때는 이유를 설명드려야죠. 왜 4번이 아니고 왜 5번이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1번은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답지는요. 틀린 문제는 절대 답지 보면 안 돼요. 맞은 문제는 답지 봐도 돼요. 어떤 범위에서. 찍어서 맞은 거 말고요. 풀어서 맞은 문제는 답지를 봐도 되는데 왜 보느냐?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왜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맞은 거는 봐도 되는데 틀린 건 절대 답지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국 풀어내면 그때는 봐도 돼. 네. 근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사실 뭐 노가다로 풀었을 수도 있거든요. 완전 수동으로 네. 노가다로 푸는 건 사실 효율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나가야죠, 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 좀 다르죠. 또 얘도 너무 만약에 저학년이면 뭐 그 당시에는 뭘 해도 괜찮아요. 뭐 저학년이면. 근데 이 6학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성에 네. 어떻게 풀었는지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식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식은 그냥 등식의 성질에 따라 막 굳이 암산이 가능한 거 다식 써. 이거는 별로 비효율적이에요. 넘어가면 되죠. 네, 상관없죠.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반드시 하면 애들이 흥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오히려 독이에요. 그리고 식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 레벨을 던져주면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 그냥 머리 생각해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안 써도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논리적 맞아요. 그럼 넘어가주면 돼요. 네, 네. 우리 아이는 여태까지 다 쓰고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일 좋은 소리가 태도 완성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거 답을 쓰는 애 치고 남자애 치고 너무 꼼꼼하다고 하죠. 네. 꼼꼼하다고. 네. 근데 문제 푸는 시간에 세네 문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늦게 풀어. 지금 중3까지는 아무것도 사실 못 느끼세요. 목동권 딱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뭐냐 딱 하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문제 푸는 아이 못 푸는 아이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못 풀어요 주어진 시간에. 절대 못 풀죠. 그런 애들은 사실 못 푸는 정도가 심각할 수도 있어요. 현행만 나가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목동권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효율성. 그리고 기본 응용이나 기본 문제보다요. 심한 문제가 개념으로 해석하면요. 훨씬 빨리 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심한 문제가 오래 걸리는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심한 문제는 개념의 해석이 많은 뿐이에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얘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림으로도 문제 바로 풀려요. 5초, 10초 만에도 풀려요. 30초 내에도 풀리고요. 근데 오히려 기본 문제나 기본 응용 문제가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의 목적성 때문에 계산하거나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 강의 듣고 혼란스러운 게
네. 근데 또 지금 보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제가 문제 많이 풀었는데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를 많이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네. 근데 빨리 푼다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효율성이 없는 풀이를 내가 풀고 넘어가면 효율성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잘못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거 터득하는 거지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문제 하나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면요. 덜 풀어도 터득을 해요. 하지만 뭐는 필요하냐면요. 긴장감, 집중력. 그러니까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많이 푸는 연습하는 거 있죠. 사실 어렸을 때 사실 그게 잡혀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학습지 있죠. 학습지가 실제로 뭐의 도구냐면 집중력을 잡아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습지하는 목적은 뭐예요? 정확성과 속도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정확성과 속도가 높아지겠어요? 학습지만 하면? 안 그래요. 집중력을 잡아줘야 정확성과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지라는 거는 실제 효율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되게 어려운 도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아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얘도 만들 수 있긴 한데 드물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친구는 거의 1%도 없고요. 두 개 다 완벽하게 하는 식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어렸을 때의 모습과 좀 성장할 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아까 처음에 뭐 말씀드렸어요? 복귀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게 가장 효율적일까 한 번 정도만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체크해보고 넘어가는 형태가 훨씬 더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들 수업할 때는요. 풀어보고 풀이해줘요. 전혀 안 푼 거 풀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 맞은 문제를 정답지를 꼭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를 내가 정확히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답지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 네, 맞아요. 네, 푼 거는 반드시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루에 20문제 풀릴 건데 10문제만 풀리고 너 맞은 문제 너랑 정답지 다른 거 누가 더 효율적인지 한번 일기 써봐. 훨씬 좋은 공부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거 고치는 거보다 정확히 안 푼 거 정확히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아까 제가 2번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이게 2번이잖아요. 그 다음이 3번이에요. 얘를 다 끝나고 그 다음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회사에 스카이대 보낸 엄마 아빠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질문을 하죠. 많은 문제가 먼저냐 개념 파악이 먼저냐 후자예요. 아까 원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목동 교육은 문제풀이 위주가 더 많다고 저는. 근데 이제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실제 그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농담 삼아 그래요. 진담으로도. 얘 태도가 너무 집중에 약해요. 너 3개월 우리 학원 끊고 저기 갔다 와. 태풍 갔다 와 그래요. 거기 약간 해병대 캠프예요. 주구장창 문제만 풀어야 돼요. 근데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형태 긴장감이 없는 아이들은 실제 시험 볼 때도 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평상시에 그게 습관을 좀 들려야 돼요. 사실 딴 거보다 이게 태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가 현재 몇 학년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거는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위권일수록요. 상위권일수록 레벨 차가 제일 심합니다. 제일 밑에 반이 레벨 차가 제일 심한 건 제일 레벨 차가 심한 반이 상위반이에요. 제일 상위반은요. 집중도에 따라서 가장 집중력이 좋은 친구와 그러지 않은 친구가 10배, 20배 이상 차이 나요. 실제. 두뇌를 사고하는 형태의 시간 타임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초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 되게 좋은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태도, 기초적인 태도를 잡는 거에 주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초 3, 4, 5.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것도 알려줘요. 둘째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은 채찍과 당근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스파르타식도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연산 애들 하면서 집중력 키웠던 것 중에 가장 좋은 효과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8문제의 똑같은 연산지를 가지고 옛날에 초창기 했었어요. 지금 안 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8명 정도 앉혀놔요. 준비 시작.
제일 빨리 풀고 정답이 제일 높은 한 명은 집에 가요. 그 다음 문제는 또 다시 풀어요. 네. 그래서 4번, 5번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한 달 하잖아요. 애들의 집중도가 2배 이상 빨라져요. 네.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설명회 때 예전 드렸던 팁은 뭐냐면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한 번 정도 연산학습지 근데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형태의 문제 풀 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애들의 학습 태도를 방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연산이나 단순 계산 혹은 중등 과정에 시계 계산 파트 나가는데 쌩 같은 거 있죠. 문제 유형지들 그런 거 풀 때는 빠르게 푸는 거 괜찮거든요. 시계 계산 파트만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같은 거. 물론 앞에 개념 알고 적거나 또 달라요. 하지만 우선 연습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아는 파트도 있지만 우선 빨리 해야 개념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어머님이 20분이든 30분이든 혹은 1시간이든 옆에서 보세요. 얘가 얼만큼 몰입해서 이걸 해결했는지. 그게 사실은 어린애들 연산할 때 똑같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30분을 딱 봐서 얘가 정말 중간에 막 멍 때리고 딴짓하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다 빼요. 그럼 얘는 몇 문제 푸는데 몇 분이면 되겠구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할 필요 없이 한 번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얘 표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 문제 푸는데 이 시간 내에 풀면 너 게임 1시간 해. 근데 너 10초 땡길 때마다 내가 게임 10분씩 더 하게 해줄게. 그리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럼 애는요 정말 빨라져요. 네. 그래서 아까 채찍과 당근이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목표를 주고 그걸 달성하게끔 계속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가 딴 잡생각을 안 해야 돼요. 초집중을 만들려면. 근데 그건 되게 좋은 도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극상위권은요. 그 차이가 엄청 커요. 네. 네. 네네네. 아니면 증명 같은 거는 본인이 고등 나거나 하면 와서 다시 뭐 공식 공부하거나 네네네.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이나 이럴 때는 그 개념부터 지금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초등 때 개념은요. 어차피 중1 때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1 때 개념 왜냐면 초등 때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 구조가 잘 안 맞아요. 그냥 근데 그게 틀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세네가 왜 180도에 나오면 잘라서 붙여봐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알려주고자 목적은 세각을 합쳤을 때 평각이면 평각은 180도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작도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초등 때는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체화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배경식을 많이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등과정 나갈 때는 그게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사실 물어보고 주거니 받거니 쓸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죠. 아이가 이해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네. 이해해서 상대방에게 논리적 설명할 수 있는 걸 확인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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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저학년인가요? 아, 네. 네. 심화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땐 책 많이 읽는 거, 그다음 사고력 같은 거 오히려. 근데 사고력이야말로 선생님의 역량이 아이의 역량이에요. 교재는 다 고만고만해요. 교재는요. 팩토나 103의 저자가 동일하거든요. 네. 한두 사람이 다 돌면서 만든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고력일수록 실제 심화 과정하고 사고력은요. 선생님의 역량이 아이의 역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네. 찾는데 네. 여기까지 와요. 그런 심화를 다루던데. 네네. 고학년부터. 네, 저희가 저학년은 안 해요. 근데 저학년은 하면 개인 수업으로는 해줘요. 한두 명 놓고 하는. 2시, 4시 타임. 선생님 정규 타임 말고 앞 타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3학년, 4학년 DB 때문에 그건 2학년 애들 해줘요, 저희가. 심화 문제는 여기 4학년부터. 정규 교재, 아니요, 심화 1학년 애들도 우리 최상위로 해주시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규 수업을 깔려있지는 않고, 문의하시면 선생님들 수업 앞 타임에
개인 수업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 선생님들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네, 네. 초육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타임으로 와야죠. 아니 저 일반 제일 밑에 반은 저희는 항상 6학년이잖아요. 초육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6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맨 밑에 반 같은 경우는 초육 처음 나가면서 5학년 심화 나가는 반도 있을 거예요. 약한 친구들은. 그리고 그 레벨부터 뭐 초육인데 초육 올라간 애들 중에 제일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고등 상하는 애들도 있고 그 레벨이 쭉 있으니까 대신 위에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 되면 얘는 무학년이에요. 얘는요. 중간 단계만 자기 학년. 네,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네. 본인에 대한 수학 태도가 훨씬 저는 첫 번째라 봐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저는 그렇죠.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들도 그릇이거든. 하나의 그릇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그릇을 점점 키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 그릇, 사고의 그릇과 어떤 이제 찾아가는 형태의 채워가는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그릇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건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어쨌든 부딪히더라도 한번 자기가 힘들어도 보더라도 한 번 정도 그걸 깨서 좀 더 큰 그릇 만들고 큰 그릇 만드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되어 있는 모습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수업을 계속 반복한다? 익숙하게? 그럼 발전 없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전 그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왜 어려운 거?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쉬운 문제 2개 푸는 거랑 어려운 문제 1문제 푸는 게 똑같은 개념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얘로 풀어도 괜찮아요. 네. 이 친구는 어려운 문제 이걸 풀다 보면 쉬운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네.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다 보면요. 얘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대충 풀 바에는 쉬운 문제부터 차곡차곡 채워가는 게 나은 거죠. 아니죠. 그건 아이에 따라 다르죠. 네. 네. 그러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네. 질문 없으시면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